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통일신라 남북구, 통일신라 발해 마무리 지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건국과 통일체제의 완비. 저번 시간에 우리가 후삼국의 성립까지는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후삼국이 통일이 됐는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먼저 궁예의 폭정으로 인해 이제 당시 송악의 호족이었던 궁에게 총애를 받았던 왕건이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국호를 이제 고려로 바꾸니 그것이 이제 고려가 되는 것이고, 이제 후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보자면 제일 먼저 일단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거란으로부터 멸망을 하고요. 그 발해 유민들을 이제 왕건이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건의 평판도 높아지고 있었고, 당시 이제 후백제에서는 견훤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 다툼이 꽤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견훤이 큰아들에 의해서 이제 절에 감금이 되고, 견훤이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왕건한테 갑니다. 그래서 왕건이 그를 아주 잘 받아주고요. 대접을 아주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라 경순왕이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이제 쟤네가 저렇게 받아주면 우리도 항복해도 되겠구나 해서 이제 왕건한테 항복을 하게 되니, 그것도 이제 신라가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게 뭔가 하면은 이제 후백제 정도 남았습니다. 이 후백제를 이제 그 정벌하는데, 아까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백제 정벌 총사령관에 이제 견훤이 임명되고, 견훤이 이제 후백제를 정벌하러 가게 되는 아주 우픈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백제가 정벌을 당하고 멸망하면서 이제 후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 건국과 통일체제 완비라는 타이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고려 초기 국가의 기틀을 확립한 거. 고려 초에는 왕 3명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가 태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태조부터 보겠습니다. 태조는 일단 통일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심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가 한행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세인하죠. 그 조세인하가 뭐냐면, 왕건이 시행했던 것 중에 이제 수확량의 10분의 1 이상을 거둬들이지 않고요, 흑창이라는 걸 설치했는데, 이 흑창이 뭐냐면 고구려의 진대법, 아직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고구려의 진대법, 이런 건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왕건 입장에서는 이제 호족을 이제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견제를 하든가.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엄청 많이 하죠. 유력 가문의 딸과 시집을 결혼을 해서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집에 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성, 왕씨를 이렇게 내린다 해서 그것이 바로 사성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통합이죠. 이제 견제합니다. 이들을 또 견제할 필요가 있다 해갖고 사신관 제도라는 것도 하고 기인 제도 실시하는데, 이 기인 제도가 그거예요. 유력 가문의 자제를 수도로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죠. 인질을 보내서 인질을 감시하는 그런 한 제도가 이제 기인 제도가 되겠고, 사신관 제도는 이제 왕이 네가 한 지역을 맡아서 관찰을 해라 라고 하면은 그거를 잘 해내야 하고, 그걸 잘 못했을 때는 연대 책임으로 아예 싸그리 다 잡아 없애기 위한 게 바로 또 사신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왕건도 북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훈요 10조를 보면 알겠지만 서경, 평양을 중시하고요. 영토 확장을 합니다. 초천강까지 이제 영토가 넓어지게 되는 거고, 훈요 10조 또 이제 남기게 되는 거고,
역분전이란 걸 지급했다. 공신들에게.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만부교 사건, 당시 박근혜보다 어떻게 보면은 메르스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왕건이 낙타를 선물로 주자 그거 열받아가지고 만부교의 낙타를 묶어서 죽인 사건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고려 초기 국경 보이십니까? 저기가 이제 고려 초기에 왕건이 북진 정책으로 넓어진 그것이고요. 이제 강동 육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 훈요 10조고요. 충분히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빨간색 표시, 요거는 이 내용만 보면 이제 훈요 10조라는 걸 딱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광종, 그 다음에 잘 나오는 인물, 고려 초기에 3명의 왕을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태조 왕건이고, 두 번째가 이제 광종인데, 광종은 암리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왕권 강화를 했던 인물이 광종입니다. 자, 그래서 광종을 기억할 때는 노비안건법, 그리고 과거제, 그리고 독자적 연호, 이 정도 황제라고 칭제 권원까지 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과거제를 외울 때 더불어서 알아둘 인물이 쌍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종 이것만 알아두면 아주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성종입니다. 이제 세 번째 왕이 성종이 되는 건데, 고려의 세 번째 왕이 성종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왕들 중 세 번째가 성종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성종하면은 그의 메이트, 최승로가 있습니다. 최승로도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심의 28조죠. 최승로가 심의 28조를 올렸고 성종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종은요, 중앙관제를 마련했죠. 그게 이제 이성육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자감을 정비했다. 그리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무 28조의 내용이고요. 그중 중요한 건 이제 연등의 팔간회를 좀 삼가해 달라. 그리고 유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지방간을 파견하라. 이런 정도가 나오면 이게 시무 28조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문제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통일체제의 정비 보겠습니다. 중앙정치 조직 보겠습니다. 자, 중앙정치 조직을 보면요. 크게 이제 고려는 이성육부 체제로 이제 국정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이성육부는 이제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거고요.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이 중심이 되었고, 최고의 관서죠, 이게. 그래서 문화시중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총괄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중추원입니다. 중추원은 궁사기밀, 왕명의 명령을 출납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3사, 이게 조선시대의 3사와 좀 어느 정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3사 하면 회계를 담당했다. 언론의 기능은 없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조선의 3사와 고려의 3사는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고려의 통치 조직이고요. 중앙정치 조직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중서문화성이 되는 거고, 이제 상서성이 이제 상서성 밑에 이렇게 6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대간이라는 게 있는데, 대간, 이게 어사대의 관원 및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둘 필요 없고요. 근데 이 정도는 알아둬야 합니다. 낭사가 나오면 대간, 낭사 혹은 뭐
의사대 이런 거 나오면 뭐 대간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대간이 하는 일이 중요할 겁니다. 정치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나옵니다. 도병마사. 도병마사가 중요한데, 이 도병마사라는 게 도하고 병자가 들어갔으니까 뭐겠습니까? 당연히 국방일 겁니다. 원래는 국방 문제를 담당했다가 이제 원간섭기가 되면서 도평이 사사로 개편됐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도평이 사사와 도병마사가 같은 곳이었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목도감 하면 이제 법률 제도 등의 재정 시행을 논의했다. 그런 정도. 이 도병마사와 신목도감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고려의 독자적 기구다. 고려의 독자적 기구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 조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려는 행정구역을 따진다면 오도양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도양계하면 고려하면 오도양계 하시면 되겠고, 오도는 지금의 우리 경기도, 충청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 행정구역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안찰사가 파견되었다. 자, 고려시대에는 안찰사, 조선시대에는 이제 그 수령들이 파견되는 건데, 그 정도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위 행정구역에 주, 군, 현이 설치되었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오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양계는 이제 군사 행정구역이고요. 그래서 병마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국방의 요충지는 진이 설치되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안찰사와 병마사 어디에 파견되는지를 중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특징입니다. 주현보다 속현이 다수 차지를 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주가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 느낌이고, 현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을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이 더 많을 겁니다. 자,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가 존재했고요. 이때도 향부곡소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향리가 향천에서 조세 공물 징수와 역 징발 등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게 무엇이냐면, 조선시대의 향리하면은 수령 그 사또 옆에 서서 이제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향리처럼 그게 향리인데, 고려시대 때는 달랐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각 마을에서 이제 향리들이 이런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그 말은 즉슨 향리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제도를 볼 건데, 군사제도는 암기하기 쉽습니다. 자, 중앙군은요 2군 6입니다. 중앙군 하면 숫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군은 숫자. 자, 2군은요 국왕의 친위 부대를 2군이라 하고, 6위는 이제 수도경비사령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군은요 외우기 더 쉬워요. 지방군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지읒 들어가면은 지방군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주현군 보겠습니다. 주현군은요 5도에 주둔하고요. 그러니까 도 단위로 이렇게 주둔이 되는 거겠죠. 자, 주진군은요 양계에 주둔합니다. 그래서 국경을 수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등용 제도입니다. 자, 고려는요 아까 광종이 과거제를 도입했다 했습니다. 누구한테 의해서요? 누구의 건의로 인해서 쌍기라는 사람의 그러한 의견을 수용해서 과거제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고, 자, 과거는요 이제 종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과, 쉽게 말해서 문인들을 뽑는 시험이 문과가 되는 거고, 잡과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잡과는 이제 기술직, 승과, 제일 중요한 건 승과일 거예요. 승과는 뭐냐면 승려를 뽑는 거고요. 승려가 즉 스님이죠. 스님을 뽑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이제 조선의 과거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문과 잡과까지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승과가 없어지고 조선시대 때는 무과가 생긴다는 거. 이 차이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응시 자격 보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은 법제적으로는 양민 이상의 응시가 가능한데, 이 양민이 일반 평민인데 평민들이 오늘 하루 먹고 하루 벌고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귀족 자제들이 많이 응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려 관리 등용제도 하면 이제 음서인데, 음서가 뭐냐 하면은 공신 또는 왕실 혹은 오품이상, 즉 이 사람들이 모두 고유관료 아니겠습니까? 이 고유관리들이 고유관리들의 자식들은 특혜를 받는 거죠. 그 특혜가 이제 이런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실로 엄청나고 이제 고유관료의 지위가 세습이 가능하다. 이것을 보면 이제 고려관료 체제의 기족적 특징을 알 수 있다. 자, 관리 등용에서는요, 과거의 종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음서가 매우 중요하게 출제되고, 자, 음서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고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고려 전개의 대외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세기 정도 되면은 성종 때 거란이 좀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란이 침입합니다. 이제 우리가 총 3번 쳐들어오는데 거란이 이 3번 중에서 2개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다. 자, 먼저 거란이 1차 침입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바로 서희의 외교 단판이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강동 육지를 확보했다까지 이렇게 세트로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차 침입 때는 거란은 1차 침입 때 서희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거란하고 친하게 지낼 테니까 저기 압록강 근처에 있는 여진족을 좀 몰아내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거란이 돌아가면서 이제 여진족을 이렇게 쓸어내고 여진족이 있었던 강동 육지를 우리한테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동 육지를 확보하는 건데, 거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고려가 오질 않으니까 화가 나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구실이 없는 겁니다. 명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명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고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을 진압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이 2차 침입이고, 그때 양규 장군 등이, 양규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 서희 외교 담판과 더불어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강간찬에 기주됐죠. 3차 침입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이제 서희하고 강감찬 얘기 나오면 거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거란이 3차 침입까지 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고려, 송나라, 이제 고려 이렇게 삼국 간의 세력 균형이 되고요. 국방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개경에 이제 나성이라는 성을 축조하기 시작하고요. 국경에 이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훗날 북방민족의 침입을 좀 방비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게 천리장성입니다. 여러분도 천리장성이 우리나라에서 총 2번 있습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 고려의 천리장성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고려의 천리장성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고려의 천리장성이 지금 어디 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지를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란이 이제 점점 쇠퇴하자 이제 여진이 날로 강성해지면서 거란을 제끼고 이제 북방 민족의 넘버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진이 강력해지자 고려를 몇 번 쳐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윤관 장군이 이제 그거를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특별한 부대를 좀 창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별무반이다.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이렇게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지역에 이제 여진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제 동북 쪽에다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위치가. 어쨌든 동북 쪽에다 이제 9개의 성을 쌓으니 이것이 동북 구성이 되는데 이것이 사람도 많이 안 살고 땅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여진에게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여진은 국호를 금이라고 바꾸고 이제 거란 물리치고 이제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송나라는 남송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러자 이제 칼을 이제 고려한테 돌리면서 금이 욕을 합니다. 니네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모셔라 하니까 당시 어떻게 보면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 중에 이자겸이 아이 무슨 소리야 이러고 아빠라 부를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자겸이 금의 사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여진의 사대에 응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자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진과 관련해서 장군을 외울 때는 뭐 윤관 그리고 별무반 동북구성 이렇게 알아두시게 되고 군신관계에 대해서는 이자겸 문벌귀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입니다. 성립은 어떻게 되냐면 호종 유튜브 출신이 이제 중앙 고위관직에 진출하게 되고 이제 성종 이후에는 문벌 귀족화가 됩니다. 배운 사람들이 이제 귀족화가 됐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배운 사람들,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지배층이 형성이 된 거고 이 문벌 귀족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공무원 시험 안 보고 바로 공무원이 되는 거. 5급 공무원 이상의 자제들은 5급 공무원이 되는 거죠. 아버지 뒤 세습하는 거니까 엄청난 특혜라는 거. 그리고 공음전이란 게 있는데 이 공음전이 이제 전식과가 있어요. 고려의 토지제도 중에 이거에 플러스 해갖고 주는 게 공음전인데 이것도 받았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의 비슷한 혹은 똑같은 이렇게 위치에서 서로 결혼을 해갖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음서공원전 하면 또 고려라는 거 그리고 고려 중에서 문벌귀족이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이 문벌귀족 사회가 점점 흔들리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자겸은 아니라고 하는 건데 자 이자겸 이 사람이 딸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딸이 엄청 많았어요. 딸이 엄청 많았고 그의 둘째 딸이 있습니다. 그의 둘째 딸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첫째 딸은 죽고 둘째 딸을 이제 왕이었던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냐면 예종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예종한테 시집을 보내는데 이 예종이 죽어요. 그래서 이 뒤를 잇는 게 뭐냐면 이 둘 사이에 둘째 딸과 예종 사이에서 난 게 이제 인종인데 인종이 이제 또 성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인종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죠. 이자겸은 어쨌든 인종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예종의 장인어른이고 그리고 인종의 외할아버지니까 인종이 말하는 거죠. 외할아버지한테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자겸이 준비해 놨대요. 그러면서 냅다 이자겸이 이제 셋째 딸, 넷째 딸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이 할아버지한테 좀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모들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자겸이 이거 듣고 좀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인종에 살고 있는 궁궐에 불을 질러버리니 이것이 이자겸의 난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인종이 할아버지 안 되겠네. 할아버지 죽어 이러고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거하니 이것이 이제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시 내정지가 왔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 이제 전개 과정이 있죠.
이자겸 척중경이 난을 일으켰고 인종이 이제 척중경을 포섭해서 이자겸을 제거했다. 그리고 척중경도 이제 팽당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요. 이렇게 이자겸의 권력에 욕심이 많았구나. 이자겸의 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이제 묘청이란 스님이 이제 인종을 만나게 됩니다. 인종을 찾아옵니다. 묘청이 이제 북쪽에서 왔지 않습니까? 계승 서경에서 온 사람이니까 이제 인종한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거란도 쳐들어오고 이렇게 이자겸의 난도 일어나고 이렇게 뒤숭숭한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수도가 지금 땅의 기운이 다 세했으니 이러니까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인종이 그래? 그럼 어디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경 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종이 이걸 듣다가 오케이 이러고 한번 천도해보자 라고 하니까 이때 이제 반대하는 인물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이제 김부식 즉 개경 세력이 되는 거죠. 김부식이 말하죠. 지금 묘청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저 누가 봐도 땡중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 없고 그냥 개경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인종이 또 이제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묘청이 수도 천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평양에다 대하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있었는데 여기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벼락이 떨어지고 불타니까 인종이 이걸 구실로 나 가기 싫다 이러니까 묘청이 이제 스님이니까 뚜껑 열렸고 이제 몽둥이를 들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면서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니 그것이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다. 거기서 이제 묘청 친구 정지상도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황제라고 칭하십시오.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해야 합니다. 이거 주장하게 되는 거고 김부식 세력, 개경 세력은 완전히 이거 반대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김부식의 이끄는 관군들에 의해 갖고 진압이 되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이 이제 조선사 연구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1000년의 제1대 사건이었다. 만약에 이것이 됐다면 이렇게 됐다면 묘청의 뜻대로 됐다면 우리는 좀 더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역사를 이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평가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하면 풍수지리도 좀 관련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더라 라는 정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